이제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을 했는데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설명을 했네요. 이건 뭐랑 똑같은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인 거지?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멘붕이네. 자,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목이 아프네요. 일제는 1910년대, 즉 무단 통치를 할 때부터 이미 조선인들에게 식민사관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즉 너네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일제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제의 통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작업들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배울 거예요. 일제가 우리 민족들을 역사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책을 썼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작품들을 썼는지 뭐 그런 것들을 배울 텐데 일단은 그렇게 했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여러 대응들을 했겠죠. 그 부분도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이 식민사관의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주요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체성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체는 너 정체가 뭐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무엇이 멈추어 있느냐? 역사적으로 발전이 멈춰져 있다. 발전. 너네는 어느 일정 수준 이후로는 발전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점령을 해서 우리가 너희를 통치를 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발전시켜주겠다. 근대화시켜주겠다 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정체성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제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너네는 10세기 이후에 여기 아니라 뭐라고 읽어야 되지? 900년대 이후에 발전하지 못해왔다. 이때면은 고대 노예제 사회예요. 고대 사회 이후로 중세가 없었고 따라서 근대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너희를 그래서 근대화 시켜주겠다. 그런 내용들이겠죠. 이게 정체성론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타율성론입니다. 타율성론. 타율의 반대말은 자율인데 우리는 자유적으로 무엇을 해왔다. 이렇게 말하는 조선인들에게 아니야. 너네는 굉장히 타율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런 발전 과정을 거쳐왔어.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율은 역사의 발전 과정이 늘 너네 한반도는 중국이나 일본에 의지하거나 의존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제에 아예 의존, 정착해 라고 주장하는 것이었겠죠. 그랬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하면 보이려나? 세 번째는 당파성론입니다. 이 당파라고 하는 거는 파벌을 의미하는 거죠. 내 팀이 있으면, 우리 편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겠죠. 특히 너네 조선 같은 경우는 붕당 정치를 하면서 그 붕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조선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즉 붕당의 존재가 서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조선이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민족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정체성론에 대해서는 백남문이라는 인물이 대응을 합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했느냐? 사회경제사관 혹은 우리가 유물사관이라고도 부르는 이 논리를 통해서 부정을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학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모든 민족, 국가는 다 동일한 역사의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따라서 너네 일제가 이렇게 발전해 온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이렇게 발전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정체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발전 과정이 대체 무엇인데? 라고 말하면은 일단은 발전 과정,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시험지에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닌데 참고해서 유물사관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구나 알아두면 좋아요. 네. 왜냐면 유물사관도 역사학 혹은 역사 철학 이 분야에서 꽤나 큰 줄기를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도 많이 알고 있지 못하지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원시 때 맨 처음에는 공산제 사회였어. 근데 그게 고대에 접어들면서 노예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노예가 발생하면서 고대 사회에 접어들었겠죠. 네. 그러면서 신문제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조금 더 심화되면서 봉건제라 불리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시대가 있더라. 그러다가 새로운 계급들이 탄생을 하는데, 네, 그게 바로 근대의 자본제겠죠. 왕이나 귀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사회를 우리가 자본제 사회라고 한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노동자와 농민 계급까지 포함을 해서 그 피지배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낼 것이다. 즉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이 유물사관의 역사 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쳐오고 있다. 너네의 정체성론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할까요? 지금 상황만 봐도 그러지 않고 있죠? 네, 자본주의가 더 심화되면 심화될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나 여러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오히려 자본주의적인 요소, 시장 경제를 더 첨가해서 사회를 바꿔나가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발전 과정이 옳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지역들,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이 과정을 거쳐왔느냐? 그렇다고 확답을 줄 수도 없어요. 안 그런 민족도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모순이 있고요. 또한 이렇게 발전했다 손 치더라도 각 지역 민족별로 그 시기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 논리를 가지고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에 부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때 당시에 백남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네. 다음 두 번째, 타율성론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보도록 할 건데, 이때의 학자는
신채호와 박은식이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많은 독립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또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이 두 인물의 역사관은 우리가 민족사관이라고 보통은 말을 많이 해요. 타율적이지 않고 우리 민족은 자율적으로 충분히 엄청난 역량을 보여줘 왔어. 그러니까 결코 타율적이지 않아.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물들의 주장에는 항상 민족이 있어요. 민족의 정신, 민족의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신채호는 우리 민족의 주로 과거, 꽤나 오래전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고대사를 가지고 보통 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문화작품 중에서도 연개소문전 혹은 뭐 을지문덕전 이런 것들을 써서 우리 민족의 역량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로는 조선 상고사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늘 저 넓은 만주벌판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박은식 선생은 주로 근대사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역사책을 보면은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한국 통사 이런 책들을 저술을 해요. 혈사, 우리 민족의 피 흘린 역사들을 다룬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를 시킨 것이겠죠. 통사는 애통한 역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애통하고 슬픈 역사를 다룸으로써 뭐랄까요? 정신력을 더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타율성론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이 두 인물의 모습이었고요. 마지막 당파성론은 따로 학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보통은 우리 민족은 당시에 조선은 붕당정치로 망한 것이 아니라 붕당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었고 그리고 또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되도록 만드는 토대였어 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선이 망한 이유는 붕당이 아니라 붕당 정치 이후에 세도 정치기가 결정적이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붕당 간의 대립이 있던 시기가 아니라 하나의 당, 하나의 권력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시기에 사회 문제가 극에 달했고 사회 모순이 가장 심화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선이 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다른 여러 논리들과는 달리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조선의 멸망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후기,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빨리 사회를 복구시키려는 노력들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광해군, 그 다음에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그 다음 누구죠? 광인, 효현, 숙종, 경종, 영조, 정조까지 계속해서 붕당 간의 대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내부 상황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더욱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각종 정책,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실시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게 최선의 노력이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큰 효과를 누리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차라리 그때 조선이 망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랬으면은 그 이후에 19세기 무렵에 일본이나 다른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 조선 후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는 지금도 약간 첨예하게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다 뒤집어내지는 못한다. 이렇게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제강점기 당시의 역사 부분이었습니다. 잠깐 끊고 간단하게 일제강점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